자, 이번에는 두 번째 대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우수 인재 양성에 앞장서 오신 염재호 태제대 총장님과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께서 대담을 해주시는데요. 대학 개혁의 방향과 또 조건을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고려대 총장을 역임하시기도 한 염재호 총장님께서는 지금 태제대 총장으로 계시는데요. 새로운 대학 개혁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 캠퍼스 없는 대학으로 유명한 이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의 한국판으로 불리는 대학이 또 태제대이기도 한데요.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담 진행을 맡은 한국일보 김희원 논설위원입니다. 소개를 금방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염재호 총장님께서는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그다음에 스탠퍼드대 정책 박사 받으시고 고려대 총장을 2015년부터 15년까지 마치셨고요. 지금은 올해 문을 연 태제대학교 총장으로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염재호입니다. 앞서 계속 이어지는 대학 교육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와 그리고 이광영 총장께서도 이 시대의 대학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요즘 챗 GPT 나와서 글 쓰고 제가 이런 기사 좀 써봐 하는 거 쭉 읊는 거 보면 내가 여태까지 뭘 배웠고 이제 뭘 가리키고 뭘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총장님께 먼저 왜 지금 이 시점에 대학 교육 개혁이 시급한가,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20세기 우리가 살던 인류 문명하고 21세기는 전혀 다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 구조가 다 바뀌었거든요. 20세기는 잘 아신 것처럼 1911년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과학적 관리법을 얘기를 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게 어두운 점도인데,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대량 소비가 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해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생겼었는데, 그걸 다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때 대량 생산을 하는 핵심은 모든 일들을 잘게 쪼개 가지고 점론화를 시켜서 이걸 다시 조립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대량 생산 체제에 걸맞는 대형화된 대학으로 강의 중심으로 전문성을 엑기스로 쪼개 가지고 가르쳐 줬던 것이 20세기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더 복잡화된 시기에서 변화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가르쳤던 교육 형식이나 내용하고 21세기는 전혀 달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20세기의 소셜 DNA를 가지고서 20세기 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20세기에는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저희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는 이미 이게 아주 보편화가 돼 있지만 일타 강사처럼 10,000명, 10만 명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은 100억, 200억을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는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아직도 50명씩 쪼개가지고 학생들을 교수님이 가르치고 이거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외운 거를 평가하고 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20세기엔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대학 교육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1세기에 맞는 대학 교육 도대체 뭡니까 그게? 제가 이제 지금 참여해서 새로 만들고 있는 태제대학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태까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영어에서 edu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induce, 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교육을 노동으로 집어넣고 노동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의 핵심은 사실은 학생들의 공부의 핵심도 호기심이거든요. 그럼 호기심을 얼마나 많이 끌어내 주는가 하는 거라서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 이러한 것은 비디오라든가 여러 가지의 요즘 뭐 무크 같은 코스라 같은 데서 수천 개의 강의 비디오들이 있으니까 그걸 교과서처럼 자기가 사전에 보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퍼실리테이터가 돼서 아이디어를 제너레이트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거가 현장에 가서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장에 가서 참여를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책이나 교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 배우고 숨소리까지 적어갖고 그걸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20세기 산업 구조에는 적절한 교육 시스템이었지만은 21세기에는 전혀 안 맞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대학 교육들이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은 전공을 세부 뭐 단과대학별로 그 밑에 또 학과별로 나눠서 세부 전공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뭐 학부에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세기에서는 학부가 전공 교육을 담당해서 학부를 마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30년 정도는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대기업에서도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뭐 삼성전자에서 전자공학을 학부에서 졸업했다고 전문가로 뽑는 게 아니라 박사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심지어 포스닥까지 해야지만 그 사람을 전문가로 받고 삼성전자는 소위 말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 같은 스카이 대학의 교수들보다 박사가 더 많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전공 과목을 자기 전공을 대학원 가서 살릴 수 있도록 지식의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훈련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해결 방법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학부에서 키워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거의 이 사일로처럼 만들어서 대학원에서 가르쳐야 되는 전공 지식을 학부에서 맛보기로 가르쳐주면서 그걸 전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대에서 70학점, 80학점을 전공으로 듣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서 전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경영대학도 요즘 굉장히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학부에서 경영의 전공을 가르쳐서 그걸 배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경영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냐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총장님들 다른 대학 총장님들도 만나보면 학과 전공별 벽을 좀 허물고 통합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긴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대학들 사례를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뭐 포항공대 같은 데는 무전공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디자인하고 있는 21세기형 대학 태제대학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첫 출발을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전공이 없고요. 예를 들면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무전공으로 들어가서 한 7개 과목만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전공을 듣게 되면 그 전공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태제대학에서도 7개 정도 과목만 들으면 전공으로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공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설계 전공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태제대 말씀이 나온 김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전공을 없애고 과목도 줄이고 뭘 키운다는 것인지 그 지금 기초 체력이라고 말씀하셨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태제대에서는 그럼 어떻게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식들을 저희가 열심히 배워갖고 대학에 오는데 전공은 대학원에서 이제 더 세분화된 걸 하고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중간 단계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이 이제 그런 걸 먼저 하버드 대학의 코슬링 교수 인지심리학자인 코슬링 교수가 그걸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저희 태제 대학에서는 1학년 때는 리더가 되기 위한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이라고 혁신의 기초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양 과정이라고 하면 뭐 역사, 철학, 뭐 수학, 물리학 이런 기초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저희는 그런 과목을 컨텐츠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기본 훈련 과목을 이제 저희 가르칩니다. 마치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히딩크가 맨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 축구를 봤더니 자기 포지션에서 맨날 뭐 이동국 선수는 골대 앞에만 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토탈 사카를 해야 되고 기초 체력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뀌었던 것처럼 저희는 그런 거를 해서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은 6개의 핵심 역량을 키웁니다. 3가지가 개인적인 역량이고 3가지가 사회적인 역량인데 3가지 개인적인 역량은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외국 대학의 그런 컨퍼런스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연합체에서 집행 이사를 할 때에도 지금 외국 대학에서 첫 번째로 꼽고 모든 대학에서 1학년 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그 핵심 과목을 뭐로 삼고 있냐면 디자인 띵킹을 삼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기본으로 이제 인식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를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식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배우고요. 요즘 뭐 가짜 뉴스도 많고 그래서 여기는 팩트가 뭔지 로직이 뭔지 이런 걸 배우고, 두 번째가 크리에이티브 띵킹,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고죠. 객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걸 합해서 자기 걸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 번째는 100세 시대를 사는데 대부분 대학교만 졸업하면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라고 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지만 호기심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게 이 3가지가 개인적인 능력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능력은 사회에 나가서 제일 중요한 것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콜라보레이션 능력, 즉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가 이제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 글로벌한 세상에서 다이버시티, 미국에서 제일 지금 큰 이슈가 젠더 이슈라든가 또는 레이셜 이슈라든가 이런 건데, 심지어 사회경제적인 차이도 다이버시티를 이해를 하고 다이버시티 앤 엠퍼티,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그 다음이고, 마지막으로는 인류 사회가 지금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글로벌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인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도 1000년 이상을 싸우다가 지금은 EU 공동체에서 시장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 공동체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서스테이너블한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이 3가지를 저희가 8개 과목을 통해서 완벽하게 교수님하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서부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20세기 최대 강국이었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나라를 한 학기씩 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전공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돼서 여태까지는 없었던 주제 중심이고 내용 중심으로 단순하게 객관적인 지식을 배우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4년 내내 교수님과 다양한 그 스태프들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아니 저 태제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너무 열띠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끼어들기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인상적인 게 공감 능력, 또 다양성, 지속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목표로, 주요한 커리큘럼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사실 저희 대학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히 우리가 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봤을 때 아니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해, 저렇게 인성이 돼야지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을 지금 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대학들은 자기가 각자 집에서 있다가 서로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있다가 수업 시간에 와서 같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방식인데, 저희는 완전히 반대로 수업은 각자 알아서 카페에서 듣건 다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교수들이 학생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걸로 해서 따로 떨어져서 하지만, 사는 것은 4년 내내 기숙사에서 같이 살면서 한국 학생들 100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 학생 100명이 기숙사의 방도 서로 같이 쉐어하면서 쓰는, 그래서 생활 자체를 통해서 다름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완전히 생활형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궁금한 걸 여쭤보면 아까 비판적 사고 뭐 이런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는 결국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뭐 반박하고 글 쓰고 뭐 그런 과정인가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미네르바 대학도 그랬는데 100분 수업 시간에 교수가 8분 이상을 떠들면은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뭐 미국 대학이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가지의 교재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읽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사전에는 아주 쉬운 내용의 그 시간에 해야 될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읽고 수업 시간에는 토론하고 그룹으로도 나눠서 하고 교수님하고 다시 토론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읽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냐면 지금 미네르바에 초대 학장을 했고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인지심리학자인 코슬링 교수하고 3년 동안 저희 컨설팅을 해서 그 그룹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교수 목표라고 해서 내가 뭘 가르칠 거다라는 그 목표가 있는데 저희는 전부 다 학습 목표, 러닝 오브젝티브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분 수업 시간도 실라버스 학업 계획표도 아주 꼼꼼하게 짜지만 이 100분 수업 시간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한 3분 5분 단위로 무슨 질문을 할 건지, 학생들이 반응이 나면 어떻게 교수님이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줄 것인지 하는 거를 마치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를 찍었을 때의 매 시나리오 씬마다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것처럼 사전에 100분을 다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20명 이하의 학생들이 모든 과목이 20명 이하로 영어로 하는데 그걸 전부 다 녹화를 해갖고 저희는 교육공학의 교수님들, 박사, 석사들이, 연구원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서 매주 학생하고 교수님들한테 피드백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 학생은 크리티컬 싱킹은 잘하고 있는데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너무 없다라든가 이런 걸 매 시간 하면서 나중에 전공 과목까지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정말 교육을 잘하긴 했었습니다만은 한 지난 20-30년 동안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면서 대학원의 연구는 잘하고 있지만 학부는 거의 방목을 했는데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뛰어난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부 수준에서 완벽한 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태제대학교의 사례를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런 교수의 변화, 교습 방법의 변화가 대학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다른 대학들도 그런 방법을 도입하고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도 30년 동안 이제 큰 종합대학인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총장도 하고 그랬고 또 바꿔보려고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관성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대학에서는 다 외국에 있는 교수들이 이제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는데 저희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고 저희가 교수님한테 배웠던 식으로 그냥 그걸 보고서 가르치는데 저희 태제대학에는 일주일에 100분짜리 2번씩 12주 동안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능동학습, 참여학습에 대한 것을 애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12주 동안을 받게 되고요. 저희는 정년제 보장제도라는 교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작년에 조지아 주에서부터 정년 보장제를 폐지하기 시작했는데 교수들의 정년 보장을 받는 것은 옛날에는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지금은 그걸 안주하기 위한 것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강의만 일주일에 2번만 나오면 되지 등산 다니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나 자유롭게 하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희박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년마다 다 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정년 보장도 없고 70이 되건 80이 되건 미국처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계속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걸 시스템으로 처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다른 대학교에 3년마다 교수 재계약하자 그러고 교습 방법 새로 트레이닝 받으라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학과 간 전공 간 벽을 허물어서 그 학과별 TO 이런 것도 무의미해지는 그런 변화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 대학이라면 어렵습니다. 저도 고려대학교에서 미래학부라고 해서 크림슨 칼리지라는 것을 면밀하게 저희들이 교수님들이 준비를 했고 20-30명이 모여서 준비를 해서 새로 이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학과에서 저런 귀족 학부를 왜 만드냐라고 해서 총장실을 점거하고 한 달 반 만에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지금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하는 교수님들만 들어오시는 거죠. 작년에 미국에 공고를 냈는데 191명이 지원을 하자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9분을 선발했는데 뭐 프린스턴, 그다음에 스탠포드, 캠브리지 출신들 박사들이 다 오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다른 것은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는 게 지금 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등록금 동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교수님들의 대우를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서, 예를 든다면 대졸 대기업에 가갖고 보너스 받는 액수랑 연봉이랑 10년 이상을 더 공부를 한 대학의 조교수 연봉이 비슷할 정도겠지만, 지금 모든 스카이 대학을 비롯한 모든 주요 대학들이 대학원이 다 정원이 미달입니다. 이게 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저희는 미국의 소위 학부 중심인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평균 연봉보다도 30%에서 50% 이상을 더 대우를 해드리면서 이분들을 모시고 오고요. 이분들은 연구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하지 않고 오로지 학생을 위한 교육에만 하는 것만 가지고서 평가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에 열정을 가진 교수님들이 이제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네, 사실 결국은 저희가 대학 교육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현실도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 또 그 이주호 부총리께서도 쭉 말씀하셨지만 저희 인구 구조상 사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뭐 소멸될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큽니다. 우리의 지역 자체가 뭐 그렇기도 하고요. 뭐 20년 뒤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만 정원을 다 채워도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신입생이 없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컬 대학을 뭐 집중적으로 키워서 육성하는 그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대학들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주호 부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김영삼 정부 때 이게 대학 자율화를 하면서 대학이 2배, 3배 이상으로 갑자기 이제 인가를 많이 받아서 커졌는데, 거의 모든 지역 대학들이 특성이 없이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을 그대로 갖다가 판박이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열이 생기게 되고,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서열이 낮은 대학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 이 체제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주정부가 중심이 돼 갖고 대학을 운영하고 이렇게 특화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독일식처럼 주정부가 지금 이제 그 이조 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방 정부에다가 중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예산을 넘겨줘 갖고 같이 개발하게 해서 기업들도 같이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일본에서 하는 건데, 사립대학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학생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당신들은 떠나세요. 여기다 당신이 처음에 투자했던 거는 국고로 환수됩니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것을 문을 닫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일본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엑시트 할 수 있는 이제 처음에 투자했던 것만큼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있는 지역 대학 중에서 어려운 대학, 소멸되는 대학들은 아예 다 문을 닫고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과도 그렇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다든가 뭐 몇백억을 들여서 사갖고 이것을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뭐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대기업의 그 이제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차라리 완전히 제로가 돼 있는 상태를 200~300억을 주고 지역 대학을 사게 되면 처음부터 기업의 인턴을 연계돼 있는, 그러니까 독일에는 그런 시스템 아닌데 회사에 채용하는 걸 전제로 갖고 그런 형태의 교육을 시키고 학과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2학년, 3학년부터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이걸 완전히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역 대학은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불문과, 동문과, 국문과 다 있으면서 하게 되면 이제는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국가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현재 같은 상태로 미미하게 미봉책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든 대학이 똑같은 걸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대학만의 특성화에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알고 있는 대학 뭐 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서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일찍부터 산부인과를 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엄청나게 몇백억을 투자를 했고 거기는 항공 관련을 특화한 대학입니다. 그래갖고 대학 안에 활주로도 있고 제트기도 있고 하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등록금을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의 파일럿, 스튜어디스들 다 그 배출해내서 가장 많은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럼 특화를 해야지 똑같이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하고 똑같은 식으로 해서 칠판하고 백문만 가르치고 싸게 가르치는 걸로 여태까지 등록금 받아서 운영했던 지역 대학들은 환골 탈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 정부에서 혹시 방향을 잘못 잡고 또는 그 대학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떡하죠? 저는 그러면은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번에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산이다, 포항이다 여기는 이미 산업 기반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어 문화산업을 한다든가 특화된 산업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갖고 예를 들면 한예종 같은 게 꼭 서울에만 있어야 됩니까? 그런 정도의 대학들을 지역에서도 호남에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총장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갖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마 이주호 부총리가 원하는 글로컬 대학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 그렇게 하면은 1년에 200억씩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1,000억을 지원을 한다는데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또 일부는 저 중앙에서 예산을 거기다 넘겨준다는데 그 돈을 같이 투입을 해서 만들게 되면 저는 좋은 대학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남지 않으면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대학이 변화를 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요. 대학 입시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의 변화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 수능 중심으로 하는 입시는 절대로 그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난 정부에 참 안타깝게도 뭐 입시 문제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수능이 제일 공정하다라고 해갖고 수능으로 옮겨가자라고 했는데 절대로 그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학생들을 암기 중심으로 만들고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하는 거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인성과 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은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은 체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대학에서 선발을 해야 되고 대학은 선발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 같은 데에 대학 자율권을 입시 자율권을 주게 되면 사교육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난 20, 30년 동안에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운동권 출신들이 사교육 시장을 점령하면서 다 기업화를 해갖고 모든 학부모들을 겁을 줘갖고 대치동 학원가를 가지 않으면은 마치 대학을 못 가는 것처럼 만들어갖고 사교육 시장이 26조, 27조까지 가게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면접으로만 입시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대는 제가 총장일 때는 또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논술도 많이 봤는데 논술도 학원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한 달에 여름에 뭐 1,000만 원씩 주는 곳이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논술 출조위원장을 오래 했었지만 그걸 없애버리고 학생들을 심층 면접으로 15분 30분씩 하게 해서 교수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입학사정관이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정이 17명인데 35명 늘리고 해서 토론식으로 면접을 봤더니 3,700명 입학생 중에서 입학생을 보면 1,000개 학교에서 저희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대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토론식 수업으로 많이 전체적인 방향을 바꿔서 정말 잘 나가서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갖고 수능을 40%로 뽑으라라고 하면서 이게 바뀌어진 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학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염재호 총장님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 학부 교육은 우리가 미래 시대에 걸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더 기초 체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대학도 특성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